이게 정말 인스턴트 식품이라고요? 프랑스 미식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미슐랭 3스타 셰프가 한국의 라면을 먹은 후 자신의 레스토랑 메뉴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불과 3개월 전 파리 최고의 레스토랑 오너 셰프 알레산드로는 한국의 라면을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이라며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최근 자신의 시그니처 메뉴인 트러플 파스타를 메뉴판에서 내리고 라면을 활용한 새로운 퓨전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파리 15구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알레산드로 콘티입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출신으로 할아버지부터 이온 파스타의 전통을 지키며 35년을 살아왔죠. 파리에 정착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파리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은 후 에펠탑이 보이는 이 자리에 제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30석 규모의 작은 공간이지만 3년 만에 미슐랭 3스타를 획득하며 파리 최고의 파스타 레스토랑으로 자리 잡았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서비스가 시작되려던 참이었죠. 20년 단골이신 미식평론가 피에르 뒤부아 씨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의 평가는 늘 날카로웠지만 공정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알레산드로, 이번 파스타는 뭔가 다르군요. 그의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레시피 그대로 만든 트러플 파스타였는데 무언가 잘못된 걸까요? 그의 다음 말은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했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찾는 한국 라면만큼의 깊은 맛이 나지 않네요. 시대가 변한 걸까요? 순간 제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3대째 이어온 파스타의 맛을 인스턴트 면과 비교한다니요. 하지만 그의 말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실제로 최근 6개월 사이 레스토랑을 찾는 젊은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매출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파리 15구에 새로 생긴 한국 식당들의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는데 우리 레스토랑은 전년 대비 20% 감소했더군요. 특히 20, 30세대의 방문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는 등줄기가 서늘했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마레지구의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젊은이들을 보며 의아했죠.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건 하나같이 라면이라는 글자가 적힌 그릇들이었어요. 이게 대체 뭐길래? 한숨을 쉬며 레스토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진정한 요리사는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3대째 이어온 파스타의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기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의 한인마트로 향했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라면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인스턴트 면을 사다니. 그때 제 손에 들린 그 작은 봉지가 제 요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라면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파스타 레시피를 연구하던 제가 인스턴트 면을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레스토랑 영업을 마치고 돌아와 조심스럽게 라면을 끓였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지? 스스로도 우습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문득 20년 전 할아버지께서 처음 파스타를 가르쳐 주시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첫 맛은 충격이었어요. 깊이 있는 감칠맛과 얼큰한 육수, 쫄깃한 면발. 이게 정말 3분 만에 만들어진 음식이라고요?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파스타 면을 삶는 데만 10분, 소스를 만드는데 4시간이 걸리는 제 시그니처 메뉴가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파리 말의 지구로 향했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40여 개에 불과했던 한 식당이 지금은 200개가 넘는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특히 20대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이 인기라고 하더군요. 한 한식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었죠. 옆자리 프랑스 학생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신라면 말고 더 매운맛으로 시켜볼까? 그들에게 라면은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근처 까르푸에 들렀습니다. 한국 식품 코너가 따로 있다는 게 신기했죠. 진열대에는 컵라면부터 한국 만두까지 다양한 한국 식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계산대 직원은 요즘 한국 라면이 없으면 젊은 손님들이 항의가 심해요라며 웃더군요. 레스토랑으로 돌아와 매출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의 고객층이 40대 이상으로 급격히 기울어진 게 보였어요. 반면 말의 지구의 한식당들은 20, 30대 고객이 70%를 차지했답니다. 그날 밤 주방에서 홀로 라면을 끓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리의 식문화가 변하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더 이상 값비싼 코스 요리의 매력을 느끼지 않았죠. 대신 그들은 새롭고 강렬한 맛을 원했고
한국 음식이 그 욕구를 정확히 충족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책상 위에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미식 잡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아시안 푸드 트렌드 한국 라면이 파리를 사로잡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잡지를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변화해야 할 때였던 거예요. 주방으로 향하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파리 최고의 파스타 레스토랑 주방장이 라면을 연구한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들떴어요. 마치 20년 전 처음 요리를 배우던 그때처럼 말이죠. 내일은 한인마트에 가서 다른 종류의 라면도 사와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파리의 새벽은 늘 고요했습니다. 레스토랑이 문을 열기 전 저는 주방에서 홀로 라면 연구를 시작했어요. 탕프레르에서 구입한 20여 종의 라면이 제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한국의 라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부터가 새로운 경험이었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어요. 끓는 물에 면과 스프를 넣고 3분을 기다리는 것. 하지만 미슐랭 셰프의 습관이란 게 무서운 겁니다. 어느새 저는 물의 온도를 재고 면의 탄성을 확인하고 국물의 농도를 체크하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스프였어요. 프랑스 요리에서는 소스 하나를 완성하는데 최소 4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스프 봉지는 3분 만에 깊은 감칠맛을 만들어냈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밤새 연구했지만 그 비밀을 알 수 없었답니다. 실험은 계속되었어요. 프랑스산 그리에르 치즈를 넣어보기도 하고 트러플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기도 했습니다. 때론 실패도 있었죠. 푸아그라를 올렸다가 완전히 망쳐버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매 실패가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졌답니다. 한 달 동안 아침마다 라면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과학이 있었고 오랜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기술이 있었죠. 특히 면발의 탄성은 파스타와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은 파리의 한 식당을 찾아가 그들만의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해산물을 듬뿍 넣은 라면, 김치를 활용한 라면, 심지어 떡볶이와 섞은 라볶이라는 것도 있더군요. 그들의 창의성에 감탄했습니다. 주방 스태프들의 반응도 재미있었어요. 처음엔 셰프가 미쳤나봐 라며 수군거리던 그들이 어느새 라면 연구에 동참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스프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성분을 하나하나 분석하던 수석 셰프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발견을 했습니다. 라면 육수를 파스타 소스의 베이스로 활용했더니 전혀 새로운 맛이 탄생한 거예요. 이탈리아 파스타와 한국 라면의 절묘한 조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파리의 미식 평론가들을 초대했어요. 그들 앞에 내놓은 건 라면 파스타였습니다. 트러플 크림 소스에 라면 육수를 더하고 파스타면 대신 쫄깃한 라면면을 사용한 요리였죠. 평론가들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이건 단순한 퓨전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요리네요. 20년 경력의 미식 평론가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단순히 새로운 맛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토스카나의 할아버지께서 보내신 편지는 뜻밖의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주방에서 라면 연구를 하던 중이었죠. 편지 봉투에서 익숙한 허브 향이 났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늘 로즈마리 잎을 편지에 넣어 보내시곤 했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1960년대 토스카나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탈리아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부흥기가 시작될 무렵의 이야기였죠. 당시 할아버지는 피렌체의 유명 라칸티나 레스토랑에서 일하셨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값비싼 재료로 화려한 요리를 만들었지. 하지만 정작 토스카나의 서민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했단다. 그래서 결심했어. 우리 동네에 작은 트라토리아를 열기로. 할아버지께서는 1965년 피렌체 외곽의 작은 마을에 문을 여셨다고 해요. 거기서 토스카나의 전통 파스타인 피치를 만드셨죠. 피치는 밀가루와 물만으로 만드는 수제 파스타예요. 우동처럼 통통한 면을 손으로 직접 늘려 만든답니다. 식재료가 부족하던 시절이었지. 하지만 우리에겐 토스카나의 식재료가 있었어. 시골 농부들이 기른 토마토, 직접 기른 허브, 숲에서 딴 버섯으로 소스를 만들었지. 가을이면 야생 토끼로 라구 소스를 만들었고 겨울엔 멧돼지 스튜를 팔았단다. 편지에는 당시 레시피도 적혀 있었어요. 놀랍게도 피치를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토스카나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었죠. 그때 우리 식당을 찾던 손님들은 대부분 공장 노동자들이었어. 그들은 피치 한 접시로 하루의 허기를 달랬지. 값싼 파스타라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게는 그들의 끼니를 책임진다는 게 자부심이었단다. 할아버지의 트라토리아는 70년대 들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피렌체의 호텔 레스토랑 손님들도 일부러 찾아왔다고 해요. 할아버지께서는 호텔 주방장 제안도 받으셨지만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작은 식당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제 뺨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라면을 연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셨더군요. 요리의 가치는 재료의 등급이 아닌 진심에 있단다. 내가 이제야 그걸 알아가는 것 같구나. 주방으로 돌아와 라면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할아버지의 피치처럼 라면도 현대인들의 소박하지만 소중한 한 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주방 스태프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마치 50년 전 토스카나의 작은 트라토리아처럼 우리는 소박한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할아버지의 편지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라면을 활용한 새로운 메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주방의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20년 경력의 수석 셰프 피에르는 노골적으로 반대했죠. 셰프,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인스턴트 라면이라니 우리의 자존심은 어디에 두시려는 건가요? 다른 스태프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라면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들 했죠.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매일 아침 새로운 요리를 선보였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어요. 라면 육수를 프랑스식 소스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깊은 맛이 사라져버렸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라면의 비밀을 연구했죠. 전환점은 뜻밖의 만남에서 왔어요. 어느 날 레스토랑을 찾아온 손님 중에 파리의 유명한 식당 셰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라면을 연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왔다고 했어요. 라면의 진정한 맛을 이해하려면 과학을 알아야 해요. 면발의 탄성, 육수의 감칠맛. 이건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연구한 결정체니까요. 정 셰프는 라면의 비밀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면을 삶는 시간부터 스프를 넣는 순서까지 모든 것에 이유가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한국에 가보세요. 라면 연구소에 가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조언 덕분에 실험은 급속도로 진전되었습니다. 라면 육수의 감칠맛을 프랑스 소스에 접목하는 데 성공했고 면의 식감도 조금씩 개선되었죠. 피에르도 마침내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새로운 맛이네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계가 있었던 거죠. 연구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책과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결국 정 셰프의 조언대로 한국식품연구소와 컨택을 시도했어요. 피에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셰프, 설마 한국에 가시려는 건가요? 계획을 세우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파리가 가장 조용한 시기를 택했죠. 주방 스태프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겨울 시즌 메뉴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식품연구소와 미팅 일정도 잡았고요. 모든 준비를 마친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서비스를 마쳤습니다. 주방에 남은 스태프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그동안 연구한 라면 요리들이 놓여 있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파리의 드골 공항보다 더 현대적인 시설, 완벽하게 정리된 동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일 줄은 몰랐어요. 첫 방문지는 한국식품연구원이었습니다. 단순한 연구소를 상상했던 제 예상과 달리 그곳은 마치 미래의 식품 도시 같았어요. 12개의 첨단 연구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죠. 이쪽은 저희 품질 안전 라면 하나를 개발하는 데만 평균 1년이 걸리죠.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라면 제조 공정을 둘러보았습니다. 밀가루 반죽부터 시작해 아변, 제면, 증숙, 유탕, 각 단계마다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미슐랭 레스토랑 주방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오후에는 발효식품연구소에 이동했어요. 된장, 고추장, 간장,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들이 현 시설에서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발효식품들이 라면, 육수의 감칠맛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한국 라면의 비결은 전통 발효식품에 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온 발효의 지혜가 담겨 있죠. 이틀째 되는 날, 국내 최대 라면 회사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만 수십 가지의 새로운 레시피가 개발되고 있었어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한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은 0.1개 차이로도 달라지는 맛을 연구하고 있었답니다. 저녁에는 한국의 유명 셰프들과 만남이 있었어요. 특급 호텔 출신부터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셰프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셰프들이었죠. 그들과 나눈 대화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양 요리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만 한국 음식은 발효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맛을 창조합니다. 한 주가 지나고 나니 제가 알던 라면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학과 전통이 만나 만들어낸 깊이 있는 맛,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매일 연구하는 식품.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한국 음식 문화의 결정체였던 거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피에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우리가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 노트북을 펴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2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았답니다. 한국의 진짜 라면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연구소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홍대라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진짜 백이 라면 맛집이에요. 현지 친구가 데려간 곳은 20년 경력의 포차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라면을 끓이셨어요. 연구소의 정확한 그램 수도, 미슐랭의 정교한 플레이팅도 없었지만 그 맛은 경이로웠습니다. 다음 날은 전혀 다른 곳을 찾았어요. 강남의 프리미엄 라면 전문점이었죠. 랍스터와 전복을 넣은 해물라면, 성게알을 올린 라면. 라면이 이렇게까지 변신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청국장을 활용한 라면이었어요. 한 젊은 셰프가 발효의 진한 맛을 라면에 접목한 거죠. 프랑스의 치즈 못지않은 깊은 감칠맛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과 라면의 깊은 맛을 접목해보면 어떨까요? 종로의 한 레스토랑에서 젊은 셰프들과 협업이 시작됐습니다. 부야베스의 풍미를 라면, 육수에 접목해보기도 하고 라면을 활용한 프랑스식 소스를 개발해보기도 했어요. 실패도 많았지만 매 시도가 새로운 발견이었답니다. 가장 성공적이었던 건 비빔면을 활용한 파스타였어요. 매콤한 비빔면 소스에 프랑스식 파스타 조리법을 더했더니 전혀 새로운 맛이 탄생했죠. 한국의 젊은 셰프들은 이런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대학가의 작은 라면 실험실이었어요. 그곳에서 채식 라면부터 디저트 라면까지 학생들의 기발한 시도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은 파리의 요리학교 학생들과 닮아 있더군요. 2주간의 라면 탐방은 제 요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라면은 더 이상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의 예술이었죠. 이제는 이 깊어진 맛을 파리에서 어떻게 표현할지 그 생각에 가슴이 설렜답니다. 파리로 돌아온 첫날, 레스토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클래식한 외관이 이제는 조금 낡아 보였어요. 변화가 필요한 때였죠. 셰프, 정말 모든 걸 바꾸실 건가요? 피에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간의 리뉴얼이 시작됐어요. 무거운 샹들리에 대신 따뜻한 간접 조명을 설치했고 오크 테이블은 좀 더 모던한 디자인으로 교체했습니다. 주방은 더 큰 변화가 필요했죠. 민재 씨, 이쪽이 당신 작업대예요. 한국에서 영입한 젊은 셰프 민재가 합류했습니다. 프랑스 요리학교를 나온 그는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죠. 무엇보다 라면에 대한 그의 열정이 마음에 들었어요. 새로운 메뉴 개발에는 한 달이 더 걸렸습니다. 트러플 라면 리조또, 푸아그라를 얹은 비빔면 파스타, 랍스터 라면 스프. 프랑스 요리와 라면의 경계를 넘나드는 메뉴들이었죠. 시식회에서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수정했습니다. 오픈을 일주일 앞두고 파리의 유명 미식 저널리스트가 찾아왔어요. 그는 3시간 동안 모든 메뉴를 꼼꼼히 시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퓨전이 아닙니다. 프랑스 요리의 새로운 혁신이에요. 그의 기사가 나간 다음 날부터 레스토랑 앞은 젊은이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우리 요리 사진이 넘쳐났고 예약은 한 달 뒤까지 꽉 찼죠. 특히 이삽심대 고객이 80%를 차지했어요. 놀라웠던 건 기존 단골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변화를 걱정하던 그들도 새로운 메뉴의 깊은 맛을 알아봐 주었어요. 미슐랭 평가단도 다녀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피에르가 주방 한켠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셰프, 제가 새로운 메뉴를 하나 개발해보았습니다. 라면 크림 소스를 활용한 건데 주방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프랑스 셰프들이 먼저 나서서 라면을 연구했고 민재는 프랑스 소스를 공부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우리만의 새로운 요리가 하나둘 탄생했답니다. 첫 번째 미슐랭 평가단이 찾아온 건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익명의 평가원들이었지만 20년 경력의 피에르는 한눈에 알아보더군요. 그날 주방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어요. 평가단은 우리의 새로운 메뉴를 하나하나 맛보았습니다. 트러플 라면, 리조또부터 발효 버터를 활용한 파스타까지.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떤 것도 읽을 수 없었죠. 하지만 접시는 깨끗이 비워졌어요. 변화는 단골 손님들의 반응에서 먼저 느껴졌습니다. 20년간 파스타만 주문하던 듀부아 씨가 이제는 라면, 파스타를 즐겨 찾았고 그의 대학생 아들과 친구들도 우리 레스토랑의 새로운 단골이 되었죠. 알레산드로, 당신 덕분에 아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평일 저녁이면 인근 회사의 젊은 직장인들이 찾아왔고 주말이면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들로 레스토랑이 가득 찼습니다. SNS에는 매일같이 우리 요리 사진이 올라왔죠. 할아버지께선 늘 음식은 말이 필요 없다고 하셨죠. 새로 만든 메뉴 사진만 조용히 보내드렸습니다.
미슐랭 발표날은 서울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연구소에서 새로운 레시피 테스트를 하던 중이었죠. 피에르의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었더니 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셰프, 미슐랭이 우리 레스토랑을 올해의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이라고. 평가단이 3번이나 다녀갔대요. 다음날 아침 파리의 주요 미식 매거진들이 일제히 우리 레스토랑을 다뤘다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전 그날 밤 늦게까지 주방에서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매달 한 번씩 서울을 방문합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한국의 식재료를 발굴하기 위해서죠. 한국의 셰프들과 함께 작은 팝업 레스토랑을 열기도 했어요. 피에르는 농담처럼 말합니다. 셰프, 이제 우리 레스토랑의 평균 연령이 20살은 젊어진 것 같네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파스타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맛의 세계를 열어가는 곳이 되었어요. 서울과 파리를 오가는 생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 방문이었지만 이번엔 특별했어요. 파리 요리학교 학생들과 함께였거든요. 한국식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퓨전 요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 학생들이 직접 한국의 식재료를 배우러 왔었죠. 한국의 라면 기업과도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시장에 맞는 새로운 라면을 개발하고 싶어 했고, 저는 프랑스 식재료를 활용한 레시피를 제안했어요. 트러플 향이 나는 크림라면, 프로방스 허브를 활용한 해물라면, 르클레르와 까르프에서 테스트 판매를 시작했답니다. 파리의 월요일 아침 풍경도 달라졌어요. 한식당 셰프들, 프랑스 레스토랑 셰프들, 그리고 퓨전 레스토랑 셰프들이 모여 서로의 레시피를 공유했죠. 더 이상 전통이냐 혁신이냐를 따지지 않았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답니다. 지난 연말 한국의 연구소에서 새로운 라면을 테스트하다가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라면을 무시하던 제 모습이요.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이 부끄러워졌죠. 우리의 주방은 이제 더 이상 프랑스 요리만을 고집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주방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이 그 안에서 숨 쉬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의 라면은 저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닌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준 스승이 되었답니다. 피에르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민재와 대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한국 라면 봉지의 설명서를 직접 읽어보고 싶다는 게 진짜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주방 한켠에는 작은 선반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처음 사왔던 라면 봉지를 거기 두었죠.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장 의외의 순간에 가장 뜻밖의 스승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요. 지금도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익숙한 곳들에 갇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가장 의외의 순간에 가장 특별한 깨달음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제게는 그것이 바로 라면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방 문을 엽니다. 프랑스와 한국이라는 서로 다른 두 나라의 맛이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이곳에서 저는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편견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그 편견을 깨는 순간의 놀라움과 기쁨이 있었기에 저는 전혀 다른 맛의 세계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잘 들으셨나요?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무시했던 한국 라면이 알고 보니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만들어낸 과학적 결정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편견을 깨고 그 너머를 보았을 때 프랑스 최고의 셰프에게도 새로운 영감이 되어준 한국의 기술력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라면의 세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